안녕하십니까. 2024 9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이번 구모 역시 수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요. 내가 어떤 개념들 놓치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내 개념의 빈틈은 어떤 것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개념의 빈틈들을 좀 조음하게 메울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늘 그동안 우리가 학력평가도 보고요. 이렇게 모의평가도 보고요. 항상 해설 강의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이 문항을 맞췄냐 틀렸냐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결국 수능시험장에서 그렇지 문항을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수능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맞았다 틀렸다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제시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올해 수능에서 어떤 문항들이 다시 한번 어떤 표현들이 다시 한번 그렇지 재구성돼서 변신해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기울이고 하나라도 내가 더 배워가겠다.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라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1번 문항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상대화에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가 묻자 스승이 답합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구나. 자,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죠. 모든 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요 진리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멸한다라고 하는 연기의 법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승은 누구지? 그렇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한번 골라볼게요. 자연의 법칙 삼아 도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 석가모니가 자연의 법칙 삼아서 도를 따르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1번은 도가사상가들이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중과 설을 실천함으로써 인을 완성해 가십시오. 역시 2번은요. 그렇지. 유교사상가들이 강조할 법한 내용이죠.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삶. 얘들아, 이렇게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맞아. 극기복례잖아. 공자가 강조한 극기복례의 자세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연기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은 뭐였어? 그렇지.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고정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 따라서 만물은 상호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서 하고서 여기 집의라고 이렇게 한자까지 주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실현해 가세요. 자,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바로 맹자가 되겠죠.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과을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갑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을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요. 갑이요. 홉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서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무엇을 그렇지. 요런 거에 이렇게 본인의 시험지에 요런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자연 상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사회사상가 그렇죠. 로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홉스와 로크에 대해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정의가 발생하는 원천이다. 자, 우리 1번 같은 이러한 서술이 친구들한테 좀 낯설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홉스에 따르면요. 어때? 정의라고 하는 것.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서는 구별되지 않아. 너무 유명한 개념이죠. 친구들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연 상태, 즉 사회계약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 자체에 대한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선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의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구별은 언제 이후에 가능한 거야? 그렇지. 사회계약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잘 보자. 자기 보존을 위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 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것을 홉스는요, 그렇지, 사회계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회계약을 하는 것,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 정의가 발생하는 원천이 되죠. 아하, 홉스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사회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사회계약 이후에야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기준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하, 정의가 발생하게 되는구나. 자, 1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모, 해설 강의까지 이렇게 찾아서 듣는 친구들은 정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인 거잖아. 우리 정말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번 같은 요러한 선지 너무너무 좋은 선지입니다. 반드시 밑줄 잘 그어 두시고요. 본인의 단거나 자료, 홉스 관련된 자료, 그렇지, 그 부분 펼치시고 요런 내용들 반드시 여백이 있으면 거기 적어 넣으시고요. 여백이 없으면 그렇지, 접착식 메모지에다 딱 써서 반드시 붙여놓고요.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 2번입니다.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자, 2번 같은 이러한 선지도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보자.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누구지? 그렇죠. 절대 군주잖아, 군주. 자, 절대 군주가 시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얘들아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었어? 그렇지. 얘들아 사회계약은요, 주권자, 즉 군주와 시민들이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이야? 그렇죠.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이야. 계약은 시민들 간의 계약이지 군주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3번, 4번 로크 입장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그렇지 않죠. 자, 로크에게 있어서는요, 자연 상태에서나 그리고 이후에, 그렇죠, 사회계약 우리가 이행한 이후에 그러한 어떤 정부가 구성된 상태에서도요, 자연법, 그것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연법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라고 하는 표현, 로크에게서 성립할 수 없겠네요. 입법부는 신탁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 아니죠. 오히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신탁에 반해서 사용될 경우에는요, 회수될 수 있고 교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그러면 사회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는요, 개인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홉스도 그렇고요, 로크도 그렇고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은요, 누누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요,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좀 더 예리하게 나의 개념을 다듬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2번 문항에 있는 제시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갑과 을이 모두 예스에 대답할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서양의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선배들을 모아서 바른 학문 정학을 연구하고 밝히며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즉 서양의 도적과 내통하는 자들을 막아서 탐욕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서양의 도적을 물리치고 정학, 즉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위정적사 사상가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서양의 학은 한울림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의 동방의 학은, 즉 그렇지, 우리의 동학은 내 안에 한울림을 모시는 것이니 인내천이니 항상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공부했지? 그렇지, 수, 심, 청, 기라고 공부했죠? 을은 바로 동학사상가 최재우가 되겠습니다. 위정척사와 동학의 입장에서 모두 예스에 대답을 할 그러한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규범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셔야 하는가? 얘들아, 동학에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죠? 하지만 동학이라 할지라도 모든 규범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우리 동학은요, 성리학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잖아. 오륜을 인정하고요, 효화체 이런 것들 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규범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더라도 효제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 효제의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유교 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덕목이잖아요. 당연히 성리학을 중시하는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네, 예스라고 대답할 거고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학 사상도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동학도 성리학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제의 정신, 이거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보겠죠. 둘 다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우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고 신분 귀천의 위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면서도 위아래 신분의 그 높낮이가 있는 신분 귀천의 위계는 지켜나가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지, 예스라고 바라보겠죠. 하지만 동학은요, 서양의 종교를 배격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예요. 자, 천주교를 배격하자라고 하는 건 위정척사와 동학과 그렇지, 동도서기까지의 공통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동학도 인정하지만 동학에서는 분명히 신분 귀천의 위계, 최재우는 이런 신분상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비판했기 때문에요. 아하, 아니요라고 대답하겠네요.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벽이라고 지금 한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이런 개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어때? 그렇지,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긍정하고 주장하고 할 법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동학에서는 그렇죠, 예스라고 보겠죠. 최재우는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그리고 그렇죠, 노소의 차별,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정척사 사상은요, 서양의 정신뿐만 아니라 서양의 물질 문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위정척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위정척사, 동학, 최재우 굉장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치? 우리 잘 공부해두고 개념을 탄탄하게 잘 정리해두었잖아요. 어떠한 조합으로 내 문항이 구성돼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세요라고 했네요. 여기 보니까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적 본성의 무엇? 그렇지,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대요. 자, 이런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고요.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산출하도록 역시 어떻게 되어 있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신적 본성의 필연성,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신이다. 자,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완벽한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이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성을 많이 발휘해서 그렇지, 그런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누구지? 맞아요,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들아, 벗어날 수 없죠. 이러한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인과 법칙의 지배,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과 심지어는 신조차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 친구들이 2번 이런 선지들 잘 가져가자. 기본적으로 스피노자가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해서 긍정하고요. 인간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 우리 그거 정말 누누이 많이 배웠잖아.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았을까? 그렇지, 이건 아니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양태의 아주 공통적인 속성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얘들아, 인간만 양태인 건 아니잖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개별 사물들도 다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 양태이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양태들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스스로를 파악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우주 가운데서 그렇지, 유일하고도 완전한 실체는
단 하나 무엇뿐이야? 그렇지, 신, 즉 자연뿐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어때? 신 안에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잖아. 자, 맞는 표현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처한 감정의 지배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 그럼 모든 인간은 감정의 지배에서 항상 이렇게 속박돼서 정념의 속박 상태에서 정념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감정의 지배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이런 거 강조하잖아. 정념의 지배, 정념의 예속,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렇죠? 이성적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정념이 올라올 때 그 정념이 발생한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념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을 스피노자는 강조하고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진정한 행복, 지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의 만족.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에게서 그렇지 이야기되는 행복이잖아요. 자, 따라서 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을 줍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이상학적 해명을 마무리 짓는 그 어떤 명칭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우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수수께끼와 같은 물음들이 있어. 그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학적인 어떤 대답, 명쾌한 딱 해명을 마무리 짓는 그 어떤 명칭도 찾아볼 수 없대요. 이를테면 신, 이성, 에너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명칭으로부터 실제적인 무엇을 현금 가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여러분의 경험의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안착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도구일 뿐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5번의 요 사상가 혹시 누군지 알 것 같니? 그렇지, 여기 지금 현금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드러나 있죠? 맞아, 실용주의 사상가이면서 현금 가치를 이야기했던 제임스예요. 자, 친구들이요, 기존에 우리가 실용주의에 관한 문항들 많이 풀 때 주로 주의에 도구주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면서 많은 문항들 풀고요, 또 많은 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임스의 현금 가치에 대해서도 연계 교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그동안 충실하게 준비했어. 그러니까 제임스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제임스 입장으로 적절한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론들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진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이론은 그 자체로서 진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맞니 얘들아?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제임스는 지금 이론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의 무엇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그렇지 유용하게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진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임스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신학 교리. 이것은 이상학적인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자, 2번 좀 아리송했을 거야. 그런데 한번 찬찬히 보자. 우리가 이런 선지를 풀다가 좀 아리송하다 싶으면요, 반드시 제시문을 올라가야 돼. 제시문을 올라가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다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우리는 공부했어. 어떻게 공부했지? 제임스가 현금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 현금 가치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으로 정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잖아. 따라서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보자.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현금 가치는요, 그렇지, 이런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지식에만, 그렇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지식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신, 이성, 에너지 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현금 가치는 있을 수 있다. 현금 가치는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문학, 철학, 신학과 같은 이런 이상학적인 논의를 하는 학문들도 인간의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따라서 한번 보자. 신학 교리는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친구들이요, 요 가운데 있는 요 표현, 이상학적인 해명 없이도 이게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제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신이나 이성이나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이상학적인 해명을
입장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답은 그렇지. 2번이 되겠다. 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쫄지 마. 쫄 거 없어.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충실하게 떠올려보고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3번 볼게요. 자연과학적인 개념은 활용될 때보다 이해될 때 더 가치가 있다. 얘들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제임스가 얘기하고 있잖아. 자연과학적인 개념도 활용될 때보다 이해될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 해결에 활용돼서 그렇죠. 결과적인 유용성을 가져올 때 그렇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경험의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했죠. 관념의 실제적인 유용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때 그것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 제임스의 입장입니다.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역시 아니죠. 아무리 도덕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유용한 가치를 산출해낼 때 그렇지 비로소 유용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에 A에 대한 새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고르겠습니다. 자,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호로서의 본성을 부여해 주었다. 일단 정약용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떳떳하여 즐겁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 일단 정약용이 새로 A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가로 열쇠 A부터 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이루어진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도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노자라고도 불리는 책. 자,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들을 모아놓은 책 무엇이지? 그래, 도덕경이잖아. 그러니까 새로 낱말 A는 사덕이 되겠네요. 자,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1, 2, 3, 4, 5번 선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본성과 감정, 성과 정을 통괄하는 것이다. 1번은요. 성리학의 심 개념이잖아. 심통성정. 심이라고 하는 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 주재한다. 그렇지? 자, 주희의 심통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은 그렇죠. 주희의 심, 마음 개념입니다. 자,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이건 뭔데? 그렇지. 정약용의 그렇지, 형구의 기호가 되겠네요. 4단을 자주적으로 실천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약용은 인의예제의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4단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실현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덕이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의예지를 확충함으로써 생겨나는 순선한 마음이다. 얘들아, 사덕 자체가 인의예지잖아. 4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로서의 도덕적 본성이다. 이렇게 안 보지. 정약용은 5번은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죠. 성리학자들이 사덕을 설명하는 성리학자들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5번과 같은 성리학자들의 사덕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렇지. 사단이 사덕을 형성하는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단시설을 주장했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도의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한다. 군자는 본래 선한 타고난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갔대요. 그 타고난 선한 마음은 어때? 그렇지, 이렇게 불쌍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불인인지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곳을 멀리한대. 그렇죠.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갑은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을입니다.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갖는데, 하지만 이런 이기적인 본성에 따르지 않고 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군자라고 부른대. 아, 군자도 소인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 본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기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군자라고 존경하는 거구나. 그렇지.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순자가 되겠네요. 갑은 맹자, 을은 순자가 되겠습니다. 자, A는요. 맹자가 예, 순자가 아니오라고 할 질문, 그리고 B에는 순자가 예, 죄송해요. B에는 맹자가 예, C에는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맹자와 순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맹자는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어떻다고 보았어? 선하다라고 보았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은요, 어때? 악할 수 없죠. 하지만 순자는요,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은요, 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순자가 네, 예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요, 잘못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바로 무엇이었지? 불인인지심이었잖아. 자, 맹자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은 성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누구나 다 이런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맹자가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로서 가능한가? 그렇죠. 순자는요, 이 예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자,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준과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예를 통해서 사회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예치에 대해서 순자는 강조하죠.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는가? 얘들아, 순자는요, 이 예를 배우고 익혀서 교화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옳지, 잘했다. 자, 순자는요, 하늘이 부여한 예라고 한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순자에 있어서 예라고 하는 건 고대 성왕, 고대 성현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 제정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순자는 천인분이를 이야기하잖아. 하늘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과는 무관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예라고 한 표현 성립할 수가 없겠네요. 7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현대 사회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투지 않는 덕은 하늘의 도에 부합한다. 여기 보니까 지금 덕이 나와 있는데 이 덕은 어떤 덕이야? 다투지 않는 덕 하면서 부쟁의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일단 부쟁의 덕을 이야기할 법한 고대 동양 사상가 누구지? 그렇죠. 노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아,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는, 서로 다투지 않는 덕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인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노자 입장들 하나하나 서술이 되고 있네요. 자, 을은 현대사회 사상가입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대요.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뛰어넘어서 이건 당연히 이루어야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누구지? 그렇죠. 갈퉁이 되겠네요. 자, 노자와 갈퉁이 함께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옳은 것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전쟁은 무의와 무욕을 거스르는 행위다. 자, 가만히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일단 갑이 노자였어. 그러니까 노자는 기본적으로 무의와 무욕에 따라서 무의와 무욕의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의자연하면서 살아가는 도에 따른 삶을 중시하겠죠? 그런데 이런 무의와 무욕에 따라서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지? 다투지 않아. 부쟁의 덕이야. 무력을 앞세우지 않아. 그리고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 결국은 다투지 않고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그렇지, 전쟁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쟁은 무의와 무욕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비판받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그리고 노자의 그런 평화로운 소국가민의 이상적인 공동체 무의자연을 생각해
생각해 본다면 기억 맞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자, 우리 굉장히 자주 이거 연계규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우리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갈퉁은요, 이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면서 이야기하잖아. 왜냐하면 이 문화적 폭력이 무엇과 무엇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인 폭력과 이러한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하면서 그런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갈퉁은 이야기합니다.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그렇지 않죠? 갈퉁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그렇지, 적극적 평화잖아. 적극적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8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보기에 선지 구성이 어땠어? 기억 하나만, 디귿 하나만 있는 이러한 형식의 문항 출제가 됐잖아요. 지난 6모에서도 올해 지금 9모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 때도 역시 이러한 유형들 잘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건 아테네인이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사상가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수련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래. 아하, 묻고 검토하고 논박하는 이러한 대화법, 문답법, 3파수를 이해하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누구지? 그래, 소크라테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이다. 누구지? 그렇지, 바로 나온다.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즐거운 삶,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지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살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여기 보니까 지혜나 정의와 같은 덕이 나와 있어. 자, 결국은 우리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이런 쾌락, 즉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잖아.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쾌락을 위해서 즐거운 삶을 가져오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아하, 결국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어때? 이렇게 덕이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옳은 것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도덕적인 진리 탐구가 도덕성 함양의 필수는 아니다.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딱 시험 문제 나오면 친구들 뭐 꼭 써놓고 풀으라고 했잖아. 그래, 이 6글자 꼭 써놓고 풀으라고 했죠. 지, 덕복, 합일설. 우리 뇌리에서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잖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도덕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도덕성의 함양의 필수는 아니다? 얘들아, 도덕성의 함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덕을 갖추고 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 덕성 있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얘들아, 필수 맞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덕이 곧 지혜잖아. 덕이 곧 지식이잖아. 덕이 곧 알미잖아. 자, 따라서 도덕적인 진리의 탐구, 그것이 도덕성 함양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얘들아, 잘 보자. 여기서 지금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이 정의는 뭐지? 그렇지, 하나의 어떤 데피니션이잖아.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알을 강조하면서 어때? 그렇지, 우리가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감으로써 네, 그럼 보편타당한 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보편타당한 알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죠. 자, 하나의 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의로 규정될 수 있죠. 자, 친구들 역시 1번이나 2번 선지 같은 이런 선지들 그렇지,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스탑 시켜놓고요, 여러분이 블라블라 입으로 설명하면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어떤 윤리적 보편주의, 지덕복 합일설의 입장에서 1번과 2번의 선지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해요. 자, 3번입니다.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영혼에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아니지 얘들아. 참된 쾌락은 결국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는 아타락시아였습니다. 아타락시아는요. 그렇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도 그렇죠. 불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으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요. 에피쿠로스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모든 쾌락이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다라고 바라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쾌락을 추구했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온다면 우리는 그런 쾌락을 또 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이 다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한 표현 옳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지덕복 합일설이잖아.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져야 하고요.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암과 덕과 행복은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지덕복 합일설을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에게서 맞는 문장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어떻게 볼까? 여기 지금 분명히 지혜와 정의와 같은 지금 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덕을 갖추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행복하지 않고서는 또 덕을 갖출 수가 없다. 즉 에피쿠로스도 행복해지려면 덕을 갖추어야 하고요. 덕을 갖추면 행복해진다라고 한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하겠죠. 친구들이 혹시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합일설만의 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동안 공부했었던 에피쿠로스의 기본적인 입장들, 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죠. 행복, 즉 쾌락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수단, 도구로 보았다는 이런 입장들을 떠올려 보고요. 여기 나오는 제시문들 분석해 본다면 5번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그리고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곧 무엇이다?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즉 신의 의지에 자신의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어때? 그래, 지금 자연에 일치하는 삶, 자연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덕에 따른 삶이다. 그런데 그건 무엇이야?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 이런 신적 필연성, 그것에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따라서 이런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서양 사상입니다. 어떤 입장일까? 그렇죠. 스토아파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을 볼게요. 목적은 조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음은 이성을 위한 윤리적 원칙의 근거가 된다. 조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옳음을 행하고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다. 자연법의 첫째 계율 무엇이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중세 서양 사상가 누구지? 그치?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일치한다. 자기 보존, 종족 보존, 그리고 신에 대해서 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가 우리의 자연적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 성향과 일치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파와 아퀴나스가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억 한번 분석해 볼게요. 유덕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스토아파에 따르면 우연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스토아파 그리고 스피노자 모두가 다 어때? 그렇지,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이런 우연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토아파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니은입니다.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얘들아, 유덕한 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다른 사람의 행복만을 바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이런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어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자연에 일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어때?
그렇죠. 자기 자신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죠. 그런 로고스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자, 따라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디귿 볼게요.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런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것이 있다 그랬지? 자기보존, 또 종족보존, 그리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탐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이러한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기 보존은요 인간과 동물이 둘 다 추구하는 거죠. 종족 보존도 인간과 동물이 둘 다 추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아파 사상가들 입장 맞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성, 그것이 바로 자연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아퀴나스도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아퀴나스 분명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잖아. 자, 따라서 이성적인 것과 이러한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역시 디귿과 리을 같은 이런 선지들도요. 차분하게 잘 가져가시고요. 이번 구모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디귿, 리을 선지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을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통제는 전통적인 정부 기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는 자유가 아닌 노예의 길이다.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노예의 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상가는 하이에크가 되겠죠. 그러나 자유경쟁 시스템은 큰 부를 이루려는 누군가의 시도를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이런 자유로운 경쟁,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죠. 병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는 한 계급의 다른 계급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품의 제조와 획득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어때? 자본주의적인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급 착취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죠.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 그리고 병은요, 그렇지,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사회화가 정부 실패의 해법이 아닌 원인입니다. 투자를 사회화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생겨난 원인입니다.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케인스의 입장이 맞을까? 아니지. 케인스는요, 투자의 사회화를 정부 실패의 해법이다 라고 바라보잖아요. 정부 실패 원인이 투자의 사회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케인스는 투자의 사회화를 긍정한 사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실업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케인스가 기본적으로 실업이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걸 간과하지 않았죠. 괄호 하나 있는 거 케인스가 인정했던 표현입니다. 자, 케인스는요, 실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시장의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3번만 볼게요. 계급 간의 대립관계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시나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마르크스 입장 아니죠? 마르크스는 계급 간의 대립관계에서는 착취가 발생한다 라고 보면서 계급 간의 대립관계를 부추기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사유재산과 분업 이런 것들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이에크가 마르크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재화의 이상적인 분배는 경쟁의 효율적인 작동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건 하이에크는 인정하고 마르크스는 인정하지 않을 내용이잖아. 자, 괄호 안에 있는 건 하이에크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이에크가 마르크스에게 당신은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개인의 자유실현과 사유재산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케인스도 기본적으로 어때? 자본주의 사상가잖아.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실현과 사유재산제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5번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이요. 케인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항과 답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각각 서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입니다.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만 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즉 도덕적인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이 어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되겠죠. 그것은 그렇죠.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이고 그것은 그렇죠. 정원 명령인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잖아. 다 같은 말이잖아. 아하, 갑은요. 그렇죠. 칸트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소감, 느낌, 인상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자, 도덕적인 구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죠. 감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덕이냐, 무엇이 선이냐에 대해서 즉 휴문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죠. 우리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시인의 감정, 그것이 바로 덕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따라서 을은요, 흉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칸트와 흉의 입장에 대한 서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는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얘들아 잘 봐봐.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어때? 윤리적 가치가 없다라고 바라보죠. 맞습니다. 불쌍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어. 이건 어디까지나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 맞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한다.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죠. 한편 흉은 공감이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바라보죠. 그리고 이러한 공감 능력을 우리는 자연적 성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쾌감, 시인의 감정, 특별한 종류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얼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그리고 칸트와 흉은 모두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얘들아, 미음 좀 이상하다. 누가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칸트는 인정하지 않겠죠? 칸트는요,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잖아. 왜? 도덕적 행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잖아. 실천 이성, 즉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미음이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입니다. 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은 꽃과 함께 적막하지만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의 색깔이 나의 마음에서 일시에 명백해지니 꽃이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내가 그 꽃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 꽃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어. 꽃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않았어. 꽃에게 나의 양지를 실현하지 않았어. 그럴 땐요, 그 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꽃은 언제 비로소 그 색깔을 그렇지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맞아. 내가 꽃을 바라보았을 때. 따라서 꽃은 마음 밖에 있지 않아. 심외 무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수인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본성은 오히려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듯 했어. 본성, 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 바라기 전의 상태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미 바라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감정으로 인해 그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은 이미 그렇죠. 발한 마음이네. 발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인 성과, 이미 발한 이후의 마음의 상태인 정으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심통성정. 그래, 을이 바로 주희가 되겠네요.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도덕적 실천과 분리된 도덕적 삶은 참된 삶이 아니죠. 왜? 그렇지, 왕수인에 따르면 그래, 지행 합일설을 이야기하잖아. 삶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삶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서 암과 행함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지를 발휘하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왕수는요, 이런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존천리, 거인욕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유학에서 인욕, 사욕 하면요, 악한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교가 모든 욕망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진 않아. 하지만 악한 욕망인 인욕은 제거해야 합니다. 자, 2번까지 맞는 진술이 되네요. 3번입니다. 이치는 본성에 내재한 원리이지만 마음에 실제하지는 않는다? 얘들아, 주의에 따르면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내재한 원리 맞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성직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본성에 그 진한 그 천리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인의예제사덕이다 라고 성리학은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그 이치는 마음속에 실제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한 진술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경중, 무겁고 가볍고를 따질 때에는 도덕적 실천이 암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질 때는 삶이 먼저야. 선지, 후행이죠.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무겁냐를 얘기하면 지경행중, 삶은 가볍고 그렇지, 행, 실천이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주희는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4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경물 공부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완성하세요. 자, 얘들아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물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완성해야 한다. 어때? 우리 갑인요, 왕수인 당연히 인정하겠죠. 왕수인에게 있어서 경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거잖아.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적인 암, 그 양지를 그렇지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1번 일단 왕수인 입장으로 맞습니다. 자, 1번이 아니라 5번 일단 왕신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주의 한번 볼게요. 주의에게 있어서 경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거잖아.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극진히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5번 공통적인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현대 사회 사상가 갑과을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던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이 되겠네요.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자, 을 한번 볼게요.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그러니까 을은 지금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화주의 사상가 패티시 되겠습니다. 자, 벌린과 패티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벌린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지? 간섭받지 않는 것,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따라서 벌린은요, 시민의 덕성 함양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런 대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국가에 결국 강제가 있는 거잖아. 그 강제는 분명하게 간섭에 속한다라고 바라보죠. 왜? 벌린에게 있어서 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이런 블라블라를 위한 국가의 강제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간섭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얘들아, 벌린에게 있어서 간섭받지 않는 불간섭의 영역, 이것이 바로 자유의 영역이잖아. 따라서 자유의 영역인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되면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축소되겠죠. 디귿입니다.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가 될 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 얘들아, 우리
디귿 같은 요로한 선지도 가져가기. 기본적으로 벌리는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즉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자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법이잖아요. 그러한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디귿처럼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면 어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공화주의자들이 긍정하는 법의 지배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은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든 그러한 법이잖아요. 따라서 법이 자의적인 지배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그때 시민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을 볼게요.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리을의 별표 3개. 잘 정리해두기. 여기 보니까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벌린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무슨 자유였지? 그래, 소극적인 자유였어. 벌린은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를 좀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의 삶에 간섭하고, 그렇죠? 시민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벌리는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들아 잘 봐. 과연 갑의 입장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그렇지, 이런 간섭이나 강제나 방해를 받지 않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때?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표현들 친구들 가져가세요. 아하, 벌리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었다. 소극적 자유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간섭받지 않는 것, 방해받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자유는 어때? 무엇 할 자유, 무엇에 의한 자유, 무언가 이렇게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 벌리는 진정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라고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리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갑입니다. 교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건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교와 선은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수행은 정과 해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자, 친구들이 혹시 마지막 표현 정과 해를 두루 갖춘다. 이거 정해쌍수 진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과 해, 선정과 지혜는요 진울만 강조한 게 아니지. 기억나니? 석가모니가 선정과 지혜, 즉 정과 해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릅니다. 석가모니는 삼학을 이야기하면서 개정해, 정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고 해, 지혜를 갖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과 해에 대한 논의는요, 석가모니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불교 사상 전반에 흐르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길이 됩니다. 자, 정과 해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런 표현은요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의 선종의 대가 해능에게서도 자주 나타나고요, 물론 진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울만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아, 교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선은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안과 밖을 어때?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렇죠. 내외 겸전. 그리고 교와 선을 어때?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교관겸수, 이런 게 떠올라야 되겠죠. 교관겸수, 내외 겸전을 이야기했던 갑은 의천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먼저 곧장 깨친다는 것은 곧장 전체를 퍼뜩 깨달아. 그리고 돈오라고 지금 한자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쨍 하고 비추듯이 모든 법을 단박에 밝게 하는 것과 같대요. 전체를 단박에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에 닦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아서 차츰차츰 빛나게 하는 것과 같대. 아, 차츰차츰 거울을 닦는 거야. 점진적으로 닦는 거야. 아, 먼저 깨치고 먼저 도노하고 그 이후에 점수할 수 있는 거구나.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도노가 먼저, 그리고 그 점수가 이후에 일어난다. 선돈, 후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을은 바로 진울이 되겠네요. 갑은 의천, 을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깨달음을 위해서 교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관, 겸수, 의천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얘들아, 모든 현상이 마음 밖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진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지. 진울은 기본적으로 선종을 바탕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상가야. 얘들아, 선종에 따르면 어때? 내 마음을 봐야지. 내 마음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걸 퍼뜩 깨닫는 도노. 물론 진울이 강조하잖아요. 아하, 모든 현상이 다 마음 밖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진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과 해로서 수행해야 한다. 그렇죠. 이후에 습기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 점수의 요체가 바로 무엇이었어? 정해, 쌍수였잖아. 그러니까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구제에 힘써야 한다. 얘들아,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야.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상들, 중관사상, 유식사상, 그렇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종과 교종,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원효와 의천과 진울 모두가 다 대승불교 사상가들이잖아. 그러니까 리엘 같은 이러한, 그렇지, 진술은요, 용수, 그렇죠.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중간과 유식을 얘기했죠. 세친, 용수와 세친, 그리고 해능, 원효, 의천, 진울 모두의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 성립 가능하겠죠. 답은 기역,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들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입니다. 사단은 이가 바라여 기를 따르니,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다. 이가 바란 감정을 사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인데 기가 발에서 치우치면 바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불선, 즉 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칠정은 가선가악하라. 얘들아, 사단을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을입니다.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할 뿐이다. 칠정 안에 선한 것만 모아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거래요. 따라서 칠정은 사단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사단은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은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칠포사, 그렇죠. 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의 입장에서 이황의 입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야 되겠네요. 1번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이 발하여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 사단과 칠정은 둘 다 감정이야.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마음의 본체인 성, 그것이 바란 것이야 라고 하니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 성리학의 기본이잖아. 주희, 이황, 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이잖아요. 따라서 이황이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의함으로 발할 수도 주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일단 이잖아. 을이 할 수 있는 비판이잖아. 자, 이는요, 이라고 하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 무형하고 무의한다. 즉 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아. 그렇기 때문에 발할 수 없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주제할 수도 없다는 이의 입장이 아니죠. 자, 이황과 이 공통적으로 이가 주제한다. 이는 주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단 이는 발할 수 없다.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이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황은 주제성과 운동성을 이가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이황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이 주제할 수도 없다라고 한 표현이, 그렇지, 이에게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서 표출된 감정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이 칠정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보죠. 둘 다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서 드러난 감정입니다 라고 한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이가 누구를 탔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이래. 얘들아, 사단이 순선한 감정이다 라고 본 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갑은 분명히 사단은 이가 탄 거야, 이가 발한 거야.
그렇죠. 이가 바란 감정이다라고 보죠. 반면에 우리 즉 을은요. 4단이라고 하는 건 기가 바라고 그 바란 기를 맑은 이가 타서 드러난 감정이기 때문에 신선하다라고 바라보죠.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진술은 이만의 입장이 되겠죠. 이는 인정하고 이황은 인정하지 않을 법한 진술이 괄호 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가 이황에게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입니다. 기가 바라지 않아도 선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지금 을이 이잖아. 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기가 바라지 않아도 선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니? 선한 감정은 무엇이야? 그렇죠. 4단이잖아. 그런데 이 4단이 기가 바라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을까? 아니야. 이는 4단과 7정 모두가 다 그렇지. 기가 반드시 바라야 한다. 둘 다 기발 이승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바라지 않아도 라고 설명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같은 이런 문항들도요. 우리 그동안 이황, 이희 찬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표현된 문항이에요. 친구들이 선생님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1번부터 16번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수능 앞두고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제시문들, 선지들 완전하게 정말 토시 하나 내가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꼭 씹어서 먹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무엇이었지? 그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요 일단 스탑하시고요. 내가 좀 어색하다 싶은 문장은 열심히 본인의 단거나 자료에 더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보라쌤을 딱 정지시켜 놓고 내 입으로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거 시간 오래 안 걸려. 1, 2분밖에 안 걸려. 근데 했냐 안 했냐 너무 중요해. 설명하다 막히면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의 해설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때? 그렇지, 그 개념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 다시 찾아가서 들으셔야 해요. 완전하게 세밀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복이 뭐지?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면 우리 바로 나와야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수능 완성 이야기할 때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최고의 덕은 뭐였지? 맞아. 철학적 지혜였어. 철학적 지혜. 철학적 지혜는 뭐지? 그렇죠. 신, 자연, 진리에 대한 관조, 이런 또 고귀한 것들을 관조하게 하는 것이 철학적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덕이고요.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이루려면 이런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꼭 필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에서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래요.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인 부분과는 같지 않대.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의 덕들과도 또 그 안에서도 또 구별된대요.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매의 대상들 중에 최고래. 얘들아,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덕은 철학적 지혜고요. 그것은 무엇을 관조하는 덕이었어? 그렇지, 신과 자연과 그렇지, 진리에 대한 관조를 하는 거잖아. 신, 자연, 진리, 굉장히 고귀한 것들이죠. 그것들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고귀한 대상들이야. 그런 고귀한 대상을 그렇지 관조하는 그러한 덕이 바로 최고의 덕, 철학적 지혜다라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은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즉 행복 중에서 관조적인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이러한 철학적 지혜를 통한 관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17번 문제 전체 별표를 100만 개 뿌리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17번에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막 표시해 줄 것 같아. 얘들아, 하나하나의 이런 제시문들 다 보셔야 합니다. 그치? 우리가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행복을 이루려면 이런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까지 연계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성적인 덕에 따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니었죠? 품성적인 덕이 아니라 철학적 지혜, 바로 지성적인 덕의 한 종류인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얘들아, 행복이 물론 최고선인 거 맞아.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최고의 선이죠. 하지만 유일한 선은 아닙니다. 자, 인간의 행위의 이런 목표는요, 다 나름의 선, 나름의 좋음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음, 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장 궁극적인, 그렇지, 선, 좋음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인간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은 아니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어때? 이성을 따라서 드러난 덕이 바로 품성적인 덕이잖아. 그런데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르는 건 아니야.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면 어때? 그렇지. 중용을 벗어난 과도함이나 부족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과도함이나 이런 부족함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이성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죠.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자, 친구들 아마 이제 4번 같은 이런 선지 아이고 좀 갸우뚱갸우뚱했을 것 같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첫 문장에 있는 이 문장 정말 많이 봤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입니다.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인 거야. 자, 단순하게 그냥 덕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니죠. 그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활동할 때, 내 영혼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덕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 덕에 따라서 활동해야 되겠죠. 자, 4번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떠올려 본다면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자, 5번에 선생님 별표 3개. 자, 한번 찬찬히 보자. 여기 보니까 2개의 지혜가 나왔어.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와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자, 이런 거 가져가기. 이런 거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과 관련된 본인의 단거나 자료에 반드시 그치 정리해두고 완전하게 내 걸로 가져가기. 기본적으로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에는 우리 크게 2종류를 공부했잖아. 무슨 지혜와 무슨 지혜? 그렇죠.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이 중에 최고의 덕이 바로 철학적 지혜죠. 그 철학적 지혜는 무엇을 관조하죠? 그렇죠. 신과 자연과 진리, 이런 고상한 것, 고귀한 것,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에 대해서 관조하는 것이잖아. 자,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래, 이게 바로 철학적 지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자,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자. 조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의 좋은 것들 속에 있는 거잖아. 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좋음과 나쁨을 구별해 주는 것. 그렇죠? 아, 좋음과 나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야? 중용의 상태인 것과 중용의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헤아려주는 그러한 지혜잖아. 아,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무엇이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천천히 보자. 이게 철학적 지혜가 뭐라고 지금 선생님 계속 반복했는데, 그래, 신과 자연과 진리에 대한 관조를 하게 해주는 최고의 덕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이 가능하죠. 자,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 이것은 무엇이었지? 그렇지, 우리의 이 현실, 우리의 이 실천 속에서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지혜. 무엇이 중용이고 무엇이 중용을 벗어났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지혜. 따라서 조음을 사유하는 지혜는 실천적 지혜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요, 구분되죠. 둘 다 지성적인 덕이지만 분명하게 어때? 구분됩니다. 제시문에서도요, 어때?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인 부분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는 같은 것이 아니다, 구분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논이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얘들아, 논인데 그렇지, 소요유가 떠올라야 되겠죠?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 즉 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유에서 벗어나 신령스러운 사람은
벗어나고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정의는 세속적인 명예에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자유롭게 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심재로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맞죠? 장자는요, 좌망과 심재의 수양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 소유의 경지에서 논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버려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좌망이잖아. 나의 손발을 잊어버리고 나의 신체를 잊어버리는 거잖아. 얘들아, 나에게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잖아. 아하,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버리는 것. 역시 장자가 이야기한 좌망의 자세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을 벗어나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명령을 내렸니? 이렇게 천명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얘들아, 장자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게다가 그 도덕이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저, 그렇죠, 자연입니다. 그저 자연일 뿐 이렇게 뭐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는 존재, 장자에게서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되겠네요. 참된 지혜로서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얘들아,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는 것은요, 도에 따른 삶이 아니겠죠? 장자는 어떤 만물의 우열과 귀천을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과 갑과의 입장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각각에 들어갈 진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바로 나왔네, 얘들아. 누구지?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배자들이, 즉 강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에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즉 부정의한 행위를 한 자로 무엇한대? 처벌한대. 자, 트라시마코스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누구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지배자의 이익이라는 거야. 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에겐 이익이 되지만 피지배자에겐 어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규정했던 트라시마코스, 소피스트라고 하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성과 기계와 욕구, 이것이 남의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 나의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각각 자신의 일을 잘 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누구지?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이 정의를 각각 어떻게 규정했는지 지금 제시문에서 소개해 주었어요. 느느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법례를 보고 푸셔야 되겠죠? A는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 B는 공통 입장, 그리고 C는 그렇죠, 플라톤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혹은 부정했을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자, 기억 같은 요런 선지도 우리 가져가셔야죠. 찬찬히 보자. 국가의 정의는 과연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일단 트라시마코스에게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플라톤 어떻게 볼까? 플라톤 얘들아.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각 계층이 그렇지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룬 상태잖아.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국가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계층이 있었어. 누구지? 맞아, 통치자였잖아. 얘들아, 통치 계층은요 반드시 선의 이데알을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철인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충실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따라서 이건 간만의 입장이 아니라 공통 입장이죠. B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자, 찬찬히 생각해봐. 아까 트라시마코스는요,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건 누구만의 이익이야. 그렇지, 지배자만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강자가,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어긴 위반자를 처벌한다라고 트라시마코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은 강자에게는 이익이지만 누구한테는 손해야? 피지배자에게는 손해잖아. 그러면 피지배자가 자기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그 정의를 어기고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 건 네,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겠죠. 아하. 니은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 예스라고 대답하겠구나. 반면에 플라톤은 어때?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계층들이 부정의하게 행위하는 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겠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건 지배 계층에게나 피지배 계층에게나 무엇이야? 그렇지. 자신의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 각자의 일을 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화로운 상태가 깨진 부정의한 행위, 부정의한 것은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의 입장이야?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얘들아, 아까 분명히요. 갑은요. 제시문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배자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공표한 다음에 그 법을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무엇한대? 처벌한다. 처벌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지배자들의 이익인 그 법을 지키도록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처벌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것은 정의로운 행위, 즉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트라시마코스에게 있어서는 지배자들의 이익이죠. 그런 정의로운 행위, 그런 법을 지키는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때? 트라시마코스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리을을 볼게요. 개인의 정의는 외적인 규범보다는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얘들아 잘 봐봐.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 이걸 따질 때는 외적인 뭐 규범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영혼의 내적인 상태와 관련된다. 플라톤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죠. 플라톤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 개인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지,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되다 맞습니다. 반면에 트라시마코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강자의 이익을 법으로 딱 규정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네, 법이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규범과 관련되어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리을은 그렇지, 플라톤만의 입장으로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19번의 답은요, 리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다 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벤담이 되겠네요.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7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즉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땐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밀이 되겠습니다. 자, 밀이 벤담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쾌락의 질적인 위아래, 질적인 높낮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밀이 훨씬 더 높죠. 벤담은 여러분 알다시피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하고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쾌락 추구자의 내적 교양을 강조하는 정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적인 교양을 강조하는 정도 역시 밀이 높죠. 자, 밀이 이야기하는 더 고상한 쾌락, 더 가치 있는 쾌락, 이러한 쾌락은 어때? 그렇죠. 내적 교양을 바탕으로 추구되는 그러한 쾌락이었잖아요. 아하, 따라서 밀은요, 이런 내적 교양을 강조하는 정도 더 높았습니다. 쾌락의 양적 차이만 있다는 걸 강조하는 정도는요, 벤담이 더 높고요, 밀은 더 낮겠죠. 자, 따라서 X가 높고 Y가 높고 G가 낮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뒤에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어야 하니까 왼쪽에 있는 기역과 리을은 탈락. 그리고 뒤로 빠져야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디귿은 탈락.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것, 답은 미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0개의 문항들, 너무 중요한 이번 구모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잔소리쟁이가 돼서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이제 마지막 큰 산 수능을 앞두고요. 내가 그동안 탄탄하게 정리했었던 개념들을 더 완전하게, 세밀하게,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는 때입니다. 자, 구모, 이 시험지를 여러분 어때?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늘 그래왔듯이 선생님은 이곳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화이팅!